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러시아의 푸틴이 왜 이렇게 이 전쟁을 벌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경이 되는 대전략 그리고 그 배경이 된다는 신유라시아주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러시아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러시아 관점에서 좀 이해를 높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특집 기사들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다들 서방의 러시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도대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한 20년 전만 해도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의미 있게 봤던 것이 한 20년 전에 했었던 여론조사였어요. 푸틴이 2000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초기에 2001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국민의 59%는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202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러시아 국민의 64%가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 국가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유럽 정체성을 더 갖고 있다고 하는 응답자가 29%로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데이터라고 봤는데요. 불과 20년 동안에 러시아에서 굉장히 친서방 기조에서 반서방 기조로 확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함의하는 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만 오늘 지금 푸틴과 러시아의 행보가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푸틴이란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그 전에 고르바초프, 옐친 때까지는 친서방주의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차츰 이렇게 반서방주의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게 푸틴 초기에 생긴 변화 아니에요? 푸틴이 기획해가지고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초창기부터 푸틴이 그런 기획을 했다고는 그거는 많이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이 푸틴이 무슨 이런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서 이렇게 반서방 분위기로 몰고 갔다기보다는 사실 그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르바초프와 옐친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 당시의 실정에 대한 굉장히 아픈 기억, 이 트라우마가 이런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시계를 돌려서 그 시절, 소련이 붕괴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소련이 1980년대부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체제 경쟁에 여러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죠.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많이 이야기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 어마어마한 사고들을 겪으면서 야, 이제 돈도 없고 우리 체제가 한계에 달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고르바초프가 선택한 게 개혁개방,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치를 갖다가 하면서 뭔가 좀 우리도 바뀌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한계를 그대로 그냥 떠안은 채, 야, 우리 힘드니까 이제 좀 잘 지내보자. 그래서 서방이 좀 지원을 해주겠지. 그러면서 좀 미봉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 스텝이 꼬이면서 그 당시 소련 붕괴로 확 치달아 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르바초프는 이걸 갖다가 제어하지 못하고, 아이, 그래, 뭐, 살고 싶으면 나가 떨어져 살아라고 해갖고 소련 해체를 갖다가 그때 방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옐친이죠. 옐친 시대에는 이 당시 많은 러시아 엘리트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개혁을 너무 대충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의 해법은 우리가 급진적인 서구화를 하자. 서구화 자본주의를 통해서 재빨리 우리도 이 새로운 질서, 여기에 편입하자. 라는 식으로 급진 개혁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급진 개혁도 역시 크게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오히려 이 당시에는 실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폐단이 뭐였냐면은 수많은 소련의 국유자산을 갖다가 그냥 좀 약삭빠른 이런 사람들한테 헐값에 불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개혁
개방을 제대로 주도해야 될 엘리트들이 이런 걸 다 그냥 헐값에 받아갖고 올리가르이라는 특권층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사회의 부를 엄청 다 독점하면서 엄청나게 흥청망청 써대고 이런 사회 혼란은 방치하니까 그 당시 경제가 진짜 망가지고, 또 이걸 제어해야 될 옐친은 그 당시에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갖고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거의 뭐 취한 모습만 보이니까 그때 러시아 사람들의 절망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1차 체첸 전쟁이었죠. 이게 1994년에 체첸 공화국의 분리주의자들이 이 반기를 들었는데, 원래 정상적이라면 체첸은 되게 작은 일개 공화국에 불과했거든요. 러시아군이 이걸 못 제압할 이유가 없었는데 러시아군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처참하게 깨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강력한 국방력까지 이렇게 다 망가졌구나 라고 하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의 열패감이 정말 심각했죠. 그러니까 그때 체첸 전쟁은 1차 체첸 전쟁은 이전에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다 분리해서 독립국가 연합이 됐었잖아요. 네. 거기서 분리하려는 거기서마저도 러시아의 이 영향을 벗어나겠다. 우리가 완전한 독립국이 되겠다라고 이제 시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큰 덩어리들은 뭐 나가게 냅뒀지만은 그래도 핵심 주요 공화국들, 특히 이 체첸 공화국은 거기가 그로즈니가 수도지만은 여기가 알짜 유전지대거든요. 이런 건 절대 안 내주려고 했는데 우리 나가서 살래라고 한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반기를 들었는데 이걸 못 막은 거죠. 그게 90년대 중반이고 네. 그때 이제 군사력의 악화를 또 절감했고.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도 왔었죠. 그때. 네, 금융위기가 그 다음엔 또 휩쓸었죠. 그 다음에 뭐 금융위기가 당연히 1997년 우리 IMF 위기 겪을 당시에 이게 그 다음에는 러시아로 전이가 돼갖고 또 큰 그 당시에도 러시아의 큰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진짜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게 지표로도 확실히 드러나는데, 원래 소련이 붕괴되기 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의 GDP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됐었죠. 근데 이 러시아 금융위기 시기에 이게 거의 2천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40%로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60% 경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IMF 금융위기가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한 경제가 GDP가 2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진짜 60%가 빠진 이런 충격을 겪으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이 비참함이 실로 그게 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이 옐친과 올리가르이들이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가 참신한 얼굴마담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내세운 게 푸틴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그 옐친이 등장했을 때는 왜 탱크 타고 탱크 위에서 맞습니다. 막 이 시민들의 봉기를 지휘하면서 등장을 정말 화려하게 민주화 한 투사였죠. 거잖아요. 민주화 투사로 해서 쭉 가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고 술에 빠져서 살고 너무 급진적으로 모험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슬슬 이 정치 경제적으로 다른 올리가르이나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패하고 옐친은 관리 못하고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다가 그 결과로 푸틴이 나타나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이 절망의 탈출구를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기존에 우리가 자본주의 좀 해보려고 해봤더니 이건 뭐 서구한테는 배신당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 약삭빠른 놈들만 이 배를 불리는 이런 모습만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델, 우리가 서구식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한때는 사람들이 이걸 희망이라고 여겼지만은 오히려 더 큰 절망만 맛보게 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이 분출하게 되고, 이 푸틴의 집권과 별개로 러시아의 이제 엘리트층, 식자층 내에서도 이 서구식 모델이 우리의 답이 아니다. 우리만의 제3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대안들이 이미 90년대에 막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대안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게 있었던 건가요? 네, 공산주의로 회귀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러시아 민족주의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분출되게 되죠. 이 사실 옛날부터 러시아는 이 우리가 서유럽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보시면 러시아의 태생 자체가, 원래 러시아 지역은 몽골 제국에 치하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오랜 세월
이 모스크바 대공국 이전부터 이 그들 따따르라고 하는 이 동방 유목민족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그 문화적 영향이 굉장히 그 단단한 상황에서 그게 융합이 돼 갖고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야 우리의 전통은 이 서구식 전통과는 뭔가 다르다는 게 되게 많았었고 물론 뭐 러시아가 그 뒤로 뾰트르 대제 이후에는 서구화를 통해서 우리도 근대화를 일으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서구식 이걸 많이 섞지만은 계속 봉착한 것이 이게서 서구 세력 우리가 서구로 나가야 된다는 세력과 아니다 우리는 이 동양적 가치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게 계속 싸우면서 그 동양적 가치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이 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유라시아주의와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 민족주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공산주의 시절에는 당연히 공산주의는 또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를 좀 배격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억압이 되다가 그래도 이런 게 계속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시 확 수면 위로 분출이 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소련 공산주의가 갖고 있었던 그 국제주의적인 성격이 사실 사라지고 네, 어느 정도 억제를 해왔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의 살 길은 다시 이 러시아 민족주의다라는 쪽이 확 득세하게 된 거죠. 그럼 푸틴이 2000년대 들어서 등장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쭉 이 비전을 밀고 온 건가요? 러시아 민족주의 이렇게 걸고? 초창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푸틴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나락에 빠졌는데 안 되겠다. 강한 러시아를 재건해야 된다. 그런 러시아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그래 우리는 나라 재건하는 게 중요하지 뭐 별로 이념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이런 방향이 있었죠. 사실 푸틴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 소련 시절에는 KGB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면을 굉장히 숨기는 데 또 익숙해요. 스파이들이 이 자기 숨기는 데 익숙하니까 정확히 그 변화를 우리가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은 이 푸틴은 초창기에는 그렇게까지 주요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실 KGB에서 전역한 다음에는 당장 실업자에서 난 택시기사 될까? 막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아주 기묘한 인연 때문에 기회를 잡습니다. 그 전에 대학 시절에 은사 중에 sobchak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요 시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죠. 거기 시장에 민선 시장에 나서 갖고 초대 시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좀 할 일 없고 똑똑한 애들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을 좀 하면서 원래는 그냥 그런 이런 관료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에도 소문이 나갔고 엘친이 sobchak는 별 볼 일 없지만은 뭐 일 잘하는 애들이 있다면서 하면서 불러와갖고 90년대 후반에 그 당시 소련이 옛날 그 KGB가 그냥 무너진 걸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정보당국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 정보당국 FSB에 그 의장을 맡기면서 또 그 옛날 KGB 경험을 살려서 여기서 또 성공을 하니까 거기서 야, 얘 참신하다. 그래서 얼굴마담으로 쓰기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총리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시켰다가 그래서 대통령으로 밀어준 건데 이 당시에 이 푸틴의 생각은 이 체제 혼란을 방기한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 서방식 제도를 너무 빨리 도입해서 그렇다. 다시 우리가 국가가 통제권을 갖고 이 아비규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한 법질서를 주로 법질서 확립에 이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창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소련 이 중앙 집권의 여러 가지 치안 조직들 갖다가 재건하고 이거 하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방팔방 풀어줬던 이 경제 권력도 다시 국가가 회수해서 이런 부패한 엘리트들한테 맡기지 말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우리 정부가 이걸 다 잡고 가면서 민생을 우리가 살펴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치 동아시아 모델처럼 좀 약간 좀 강력한 정부가 그래도 민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우리 민주주의를 만들어야겠다.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주권 민주주의, 이거 스베나야 데모크라치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 처음에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마침 그 당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다시 부상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호응도 없고 그래 우리는 역시 뭔가 좀 민주주의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강한 정부가 필요했어. 푸틴 잘하네. 막 이런 여론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네네. 푸틴이 점점점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네. 이 당시만 해도 푸틴은 반서방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서방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걸. 네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옐친 말기에 되게 걱정한 것이 야 러시아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사회가 또 난장판이 되면 저 핵무기를 막 이상하게 써야겠다는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멀쩡한 정신에 샤프해 보이는 푸틴이 국가를 갖다가 딱 잡아가니까 야 그래 이제 핵무기는 안전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적당히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뭐 결국에는 우리 서구 모델로 오지 않겠어? 그럼 우리의 또 중요한 자원 공급 기지가 국가가 되는 거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푸틴이 그런 분위기도 그 당시엔 굉장히 립 서비스를 잘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나토 가입하겠다고도 그러고 뭐 WTO 결국 나중에 가입은 했지만 WTO도 적극적으로 막 대시해서 가입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친서방으로 맞습니다. 나오지 굉장히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푸틴 건 초기죠 그게 다. 네네 푸틴 쪽에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그 시절 기억하는 분들은 야, 러시아가 그때 좋았는데 그땐 정말 우리 러시아랑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반서방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사실 좀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한 러시아 재건이라는 목표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푸틴도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의 맛을 보면서 서구식의 가치가 들어오는 게 자기의 집권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올리가르이와의 관계였는데요. 올리가르이는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이 이걸 힘을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올리가르이들이 이걸 막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 형태로.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2003년에 유코스 사건이었습니다. 유코스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러시아의 석유 기업 중 하나였는데요. 러시아의 미하일 호도콥스키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게 한 러시아 원유 생산의 20%를 담당했어요. 엄청난 기업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푸틴이 야 권력 좀 이제 좀 내놔라고 하니까 호도콥스키가 어떤 수를 쓰냐면은 유코스의 지분을 이제 서방에 넘기겠다. 그래서 그 당시 엑슨모빌과 지분 교환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이걸 발끈한 거죠. 뭐야, 우리의 이제 알짜 국유 자산을 갖다가 내가 봤더니 이걸 이젠 서방에 팔아넘기려고 해? 너네가 이제는 이 정부의 반기를 들고 이제 서구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서구 러시아 내 엘리트들은 당연히 이 역사의 발전을 보면은 경제 권력들은 정치 권력과 좀 떨어져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가 그 좋은 탈출구였는데 그렇죠. 푸틴이 이걸 갖다가 발끈하면서 야 이것들 이제 보니까 이 서구놈들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 이제 챙겨가려는 그런 수작들이었네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그때 처참하게 긴급 체포해서 박살내버리죠. 그러니까 엑슨모빌한테 매각하기로 했는데 네, 정치 권력이 들어와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죠. 체포해버리고 이걸 다 무산시켜버리고 나중엔 다시 재국유화시켜버리죠. 로스네프치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푸틴의 생각에서는 야, 이 서구화가 이렇게 이 러시아의 번영을 도움을 주려는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러시아를 갖다가 잡아삼키려는 이 서구 자본주의의 음모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또 그것과 다른 궤에서도 아무래도 서구의 민주주의 가치를 받아들인 언론인들이 여러 가지 또 푸틴이 권력을 공고히 하니까 올바른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막 탐사 보도하고 고발하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는 쓴소리 듣기 귀찮은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서구식 가치를 우리가 간다는 거는 나의 우리가 집권 당연히 우리도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지만은 우리가 좀 내가 좀 더 나라를 끌고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돼라고 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로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뭔가 새로운 우리만의 가치가 필요해.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딱 보인 게 신유라시아주의였던 거죠. 신유라시아주의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이 국제 자본주의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언론은
그냥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뿐이지 애국적인 그런 그렇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져야겠다. 네. 신유라시아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뭐 이런 대안적인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는 그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러시아 민족주의와 괴를 비슷하게 하는 이 중에서 또 하나 대두된 게 바로 야 이거 써먹기 좋겠다 하는 게 신유라시아주의입니다. 그걸 주창한 게 푸틴인가요? 아니면 푸틴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죠. 따로 수많은 이데올로그들이 있었는데 네. 물론 제일 유명한 거는 이 알렉산드르 두긴, 수염난 그 알렉산드르 두긴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하지만 이게 신유라시아주의가 꼭 두긴의 사상 결과는 아니고요.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유라시아주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전통적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이 대결 구도를 갖다가 좀 극단화시킨 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미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이건 우리가 대항해 시대 때부터 뭐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으로 이어진 해양 세력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양 세력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상업 관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확장한 거잖아요. 원래 이 영국이나 뭐 포르투갈, 스페인 다 조그만 나라였는데 얘네들이 상업을 널리 전파하면서 교역 관계로 전 세계를 엮어가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이면에는 강한 해군력이 있고 근데 이렇게 소수가 다수를 포섭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상업적 계약 관계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또 특징이 우리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업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금주의로 좀 가기도 쉽고 또 글로벌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로컬 문화가 또 파괴되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수용을 하니까 우리 대륙 세력이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던 이 고유의 문화와 가치가 다 파괴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륙 야, 우리 몽골 제국도 잘 나갔었어. 옛날 그 유목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들, 제국들도 그 안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 그거는 오히려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갖다가 보존하면서도 교역도 활발했었고, 그 안에서 다 신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번영하는 체제였어. 왜 그런 걸 지금 와서 못하겠니? 지금 와서 괜히 너네 자본주의 좀 한다고 했어봐. 서구식 자본주의 해보니까 결국에 나온 거는 극심한 빈부격차, 소수 엘리트들의 이런 이 권력 독점, 그리고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신음하는 별로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 자본주의를 넘어서 우리식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이 유라시아주의, 신유라시아주의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솔깃한 겁니다. 진짜 그랬지. 우리가 괜히 서구식 자본주의 해본다고 열심히 노력하던 9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푸틴 들어와서 법질서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2000년대부터 러시아 경제가 원유 상승, 유가 상승을 계기로 해서 팍 올라갑니다. 그 당시 근데 그러면 네. 신유라시아주의의 핵심이 이게 러시안 대륙 세력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대륙 세력인데 우리는 해양 세력인 뭐 영미식 이 그거 따라갈 자본주의자들이 필요 없다는 하는 거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륙 세력이 규합을 해서 우리끼리 블록을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교역과 뭉치는 건 하는데 그 파트너들이 다른 겁니다. 그 파트너들이 굳이 우리가 이 서구 쪽에 따라갈 필요 없이 자 우리 대륙에도 큰 이제 사람들이 큰 국가들 있잖아. 딱 보이는 게 중국이 딱 보이고 이런 뭐 그리고 아까 중동도 크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이런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유라시아 대륙이 결국 인도까지도 뻗어 있으니까 이런 쪽들이 우리가 대륙을 매개로 해서 뭉치고 그리고 우리는 굳이 우리 같이 다 파괴할 필요 없어. 그래서 초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각각의 이 국가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유지한 채 그 위에 우리가 이 대륙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만들어서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이 우리만의 권위주의적인 체제는 용납하자. 이게 다 번영을 위한 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게 점점 전략이라는 발전이 차원에서 됐죠. 보면. 네. 그렇군요. 그 경제적인 배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그냥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해봤을 때 우리 같은 사고방식 생각해 보면은 이거 허점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배격하기 위한 그냥 핑계에 불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런 면이 많고요. 그런데 이게 먹힐 수 있었던 게 경제적으로 토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경제가 권위주의로 회귀한 다음에 급성장을 했어요. 2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GDP가 다시 확 올라갔는데 이게 2010년대 초기에는 거의 10배로 커졌습니다. 다시 한 2조 달러 수준으로 이제 큰 붐업을 이루게 됐고요. 네네. 또 기존에는 서구가 이게 뭐야 러시아가 이제 땀만 먹잖아라고 해서 이 서구와의 교역이 끊기면은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으로 이게 벌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서방의 제재가 안 먹히는 게 결국에 인도, 중국과 교역하는 걸로 지금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게 다 유라시아 대륙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야 우리는 서구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대륙 세력끼리 이렇게 잘 경제적으로 우리끼리 뭉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배 골치 않고 어느 정도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이 됐다. 아니,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여기 솔깃한 겁니다. 근데 사실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면은 영국하고 미국을 빼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빼면은 사실 전부 다잖아요. 유럽, 아시아 그렇죠. 전부 다니까. 보기 나름이죠. 네. 근데 혹시 해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정도까지 뺀다고 해도 정말 너무나 넓은 지역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배제하고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드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왜 동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경제제를 통해서 네. 과거에는 서방과의 맥이 끊기면은 진짜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러시아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희처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직구하면서 굉장히 별 크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어요. 싸게 사면서.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다 경제 보니 제재가 소용이 없네 진짜. 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인도가 이 탈출구가 되니까 그래 뭐 이게 허황된 얘기 같았는데 이 러시아식 우리식의 방향도 살만하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드니까 그러니 푸틴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푸틴에 이걸 놓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국가가 나라고 떨어지지 않을까. 진짜 그 90년대에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사실 97년도 IMF 트라우마가 굉장히 장기간 지배를 했는데 러시아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 뒤로도 또 곤경을 겪은 게 2014년도에 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유가 대폭락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 100달러 넘던 유가가 거의 50달러, 60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러시아가 한번 큰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그런 거 주춤하면서 야 그래 우리가 이 경제를 갖다가 너무 서방과 엮으면은 결국에 그 달러 표시한 우리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달러에서도 탈피해야 돼. 그냥 그러니 우리도 달러 쓰지 말고 우리 루블 쓰고 중국 위안화 쓰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안전판을 마련해 놓으면은 오히려 우린 번영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나토를 배제한 자기들만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런 맥락에서 사실 유라시아 주의에 반발하는 나토로 가려고 하는 국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벌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그럼 이게 확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전쟁을 벌이거나 더 동쪽으로 와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확장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은 러시아가 항상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완충지대의 얘기죠. 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라든가 히틀러의 독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중간 완충지대가 사라졌을 때 벌어진 참화였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야 우리가 반드시 나토는 이런 반서방주의가 확산이 되게 되면서 그전엔 나토가 이제는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과 우리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핵심 완충지대로 생각하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절대 못 참는다라는
핵심 국가 안보와 상충이 된다는 판단이 드니까 푸틴이 이런 뭐 도박을 저지른 것이죠. 이게 물론 우리는 좀 황당해 보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러시아 침공할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러시아가 지금 이 뒤집어쓰게 된 이 신유라시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런 러시아의 트라우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러시아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린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야, 오늘 그 푸틴의 대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신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각각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교역을 통해서 나토 국가들 없이, 서방 없이, 영미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려는 시도, 그리고 거기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완충지대 국가들이 상대편으로 넘어가는 일을 막으려는 이런 그렇죠. 시도,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푸틴의 맞습니다. 대전략은 신유라시아주의의 유지와 방어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좀 그런 식으로 재편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오늘 참 이게 푸틴의 러시아가 생각보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세계 질서에서 멀리 다른 공동체를 스스로 형성하는 쪽으로 가 있다는 걸 좀 제가 새롭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좀 그러면은 이 대전략이 얼마나 잘 먹힐지, 할 수 있는지, 뭐이 부분을 좀 차곡차곡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이해 바탕으로 그러면 이게 진짜 잘 돼가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그리고 러시아의 실력은 정말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